그 M&A 쉽게 얘기하면 결혼인데 주식을 사는 건데 되게 중요해요. 주식의 몇 퍼센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50%를 사야 되는 게 M&A예요. 최소한. 네. 내가 10% 산다? 20% 산다? 주식을? 30% 산다? 그럼 뭐예요? 그냥 저스트 투자예요. 투자. 주식을 내가 산다 그러면. 근데 내가 50% 플러스 한 주를 산다? 그럼 M&A예요. 왜 그러냐? 50% 플러스 한 주면 내가 어떤 권한이 있어요? 주식을 사는 게 M&A가 아니라 경영권을 갖고 오는 게 M&A예요. 그럼 경영권이 뭐냐 그러면 주주총회를 내가 열 수 있어요. 내가 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 이사의 과반수를 내가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사 중에서 누구를 차지하냐? 대표이사를 또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50% 플러스 1주는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해서 내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상한 얘기로는 경영권을 내가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3년 우리나라 IPO까지 상장까지 걸리는 평균 연수가 13년, 14년이에요. 미국은 딱 뭐냐면요. 애들이 딱 창업할 때 어떤 거 생각하는지 아세요? 창업하자마자 매도 계약을 해요. 저 같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열심히 경영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팔 줄도 알아요. 걔네들. 그 다음에 딱 팔아요. 2년,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시드머니를 마련해요. 어느 정도 마련하냐? 한 뭐 10억 될 수도 있고 5억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10억 가지고 또 자기 또 창업해요. 그럼 그게 30억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창업해. 한 2년 있다가. 그럼 나 그게 한 50억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똑똑한 애들은 창업하자마자 회사를 내놓는 애들이고 자기 경영을 열심히 한 다음에 빨리 잘 파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쉬고 싶다. 야, 근데 이거는 좀 좋게 우아하게 말한 거예요. 쉬고 싶다. 근데 딱 진실되게 얘기하면 난 진짜 돈 그냥 시드머니 마련하고 싶어요. 목돈 마련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농식품 펀드, 그죠? 그런 데서 되게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근데 내 친구가 창투사 대표인 친구가 브릭팝을 팔아달래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팔냐 나한테 그랬더니 자기네가 투자를 했대요.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펀드가 해산을 하려 그러니까 빨리 자기 회수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좀 팔아달래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에 대해서 쫓겨가지고 M&A로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케이스. 끝까지 가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금 회수를 위해서. 언제 팔아야 됩니까? 정답. 창업하자마자 내놓으십시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도 바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오는 사람 여러 번 보고 6개월 있다 나가고 바로 나가고 1년 있다 나가고 2년 있다 나가고. 제일 중요한 건 창업하자 바로 내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아셨죠? 꼭 모르게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네? 아셨죠? 그래서 A, B, C 이제 기업의 성장인데요. A가 이제 기업의 초창기. 거래 가격은 뭐 한 5억에서 50억 정도. 뭐 창고 43 BHC, PPF 회사가 창고 43 했죠. 그다음 요즘 또 수제 맥주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되게 매도 많이 나와요. 그다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한 5억에서 50억 정도. 그다음에 막 성장할 때 대표적인 거 공차코리아, 그죠? 그다음에 큰맘 할매순도 있고, 그다음 대도식당, 대도식당도 팔렸죠. 부산에 그 1011 더베이 101 그분이 대도식당 사셨잖아요. C 이제 500에서 몇 조인데 FSA, BHC가 한 이 정도 됐을걸요 아마, 그죠?
LTV가 혹시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예. LTV는 론 투 밸류 레이쇼라고 그 담보 가치 대비 그 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1억 원짜리에 그 LTV가 허용할 수 있는 수위가 70%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그 담보를 가지고 그 7천만 원까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일반 시중권 은행에서는 이게 70%까지 지금 풀려 있고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85%까지 그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70% 정도 하고 나서 거기에서 플러스로 이제 뭐 자금이 더 필요하면 저축은행 돈을 이렇게 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그 시중에 돈이 대출이 되게 많이 풀려 있다라고 이제 그 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LTV 제한을 낮춰버리면은 70%를 이번에 낮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고 DTI는 그 뎁 투 인컴이라고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럼 좋겠네요. 예. 말하는 거 보니까 제 연봉이 1억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상환금이 있어요. 한 달에 1년 동안 총 빚을 갚고 원금 상환 비율을 그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DTI 규제가 70%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되게 위험하다. 그 가계부채라고 하는 거는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아니면은 그 뭐 부동산 그 집단대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분양 이제 그 막 2만 세대 이렇게 막 분양을 할 때 그때 한 번에 나가는 대출들이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들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계 부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가계 신용 대출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자 대출도 가계 부채로 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이거를 그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금액을 좀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포지션입니다. 한 예로 지금 혹시 그 부동산 그 담보대출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 만기일시 상품이 많았어요. 이게 빌려놓고 이자만 내는 상품들이 많았거든요. 원금은 이제 그대로 있고. 근데 이 그 원금을 다 상환하는 구조로 지금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아파트를 살 때 거의 대부분이 빚을 안 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 빚을 1억이든 2억이든 져가지고 이자만 내는데 지금은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지금 뭐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중에 지금 그 가게에서는 지금 돈이 지금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고객들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돈을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어디서 빌릴까요? 네,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더 상황이 안 좋으면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고 그 뉴스를 좀 봤는데 지금 그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그 풍선 효과가 그 다른 뭐 그 부동산이나 이런 담보나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증가한 금액이 3조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2금융권 신용대출과 3금융권 신용대출이 지금 법정 최고금리인 27.9%에 근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하는 수요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 그 현실입니다. 예. 법적으로 그 할 수 있는 법적 구분으로 그 담보의 구성을 보면은 인적 담보라는 게 있고요, 물적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적 담보는 이제 뭐 잘 아시죠? 연대 보증, 뭐 연대 채무 이게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그 연대 보증은 그 예를 들어서 연대로 해가지고 그 이 사람이 뭐 회사를 내가 했는데 임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임원들한테 그 보증을 겁니다. 이 회사가 디폴트가 나면 네가 갚아. 근데 이거 연대 채무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연대 채무는 은행이 A한테 그 돈 갚아, B한테 갚아. 이게 다 똑같아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 단수보증 같은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먼저 갚으라 그러고 대표 그 디폴트 나면은 그 다음에 이사한테 이제 오고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대표가 그냥 도망가고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연대보증을 심어놨으면은 그 다음 차수의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인적 보증이라는 거를 하는 거는 연대보증이 거의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물적 담보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는 단어실 거예요. 뭐 유치권, 뭐 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 근저당권 다들 아시죠? 부동산 대출하실 때 그 부동산을 그 등기소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채권 이런 게 내가 여기에 돈을 빌렸으니까 이만큼의 이제 채권 금액을 내가 넣을 거야 해가지고 하는 게 근저당권이라는 거고, 질권은 이제 그 물건 움직이는 유체동산들 그런 거에 그 담보를 거는 걸 질권이라고 하고, 양도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금융에서는 양도담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 양도담보가 뭐냐면은 내가 받을 돈이 있어. 그거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세보증금 나중에 이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돈 받을 거 있죠. 예. 그게 그 양도할 채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도담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창업금융에서 이게 많이 하는 부분이 그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이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양도담보라고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 이게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은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내가 돈 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줄지 은행한테 줄지, 근데 집주인이 주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 승낙서라는 거를 그 집주인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나 이쪽에서는 임대보증금을 그 담보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양도담보 승낙서라는 거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임대보증금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 까여나가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거를 별로 선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창업금융이나 이런 게 나올 때 그 첨담보라는 형식으로 이제 거는 거예요. 이제 걸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니면은 근저당권 지금 70%까지 LTV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70%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첨담보의 형태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담보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신용보증 뭐 정책자금이 나왔다. 이게 딱 그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소진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이 상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뭐 그 정부에서 100억을 이제 해놨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3개월 만에 끝나면 이거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가끔 시즌별로 뭐 정책 자금이 좀 힘든 거,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때 세월호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뭐 특수 정책 자금을 낼게, 뭐 한 100억 해줄게, 한 50억 해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 여기에서 이제 지점장들이 자기 불안한 거 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보수적으로 좀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비해서는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될 거에 해가지고 은행 보내놓으면은 진짜 엄청 뺑뺑이 돌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가져와라 해서 다시 갔다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할 때는 잘 아는 지점장한테 한 군데 거래 은행을 뚫어놓고 거기에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대출이나 이제 그거를 심사하는 것 쪽에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라고 하면은 지점장들도 자기 실적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좌 몇 개 개설을 해야 되고, 뭐 수신 평균 잔고를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하나 요즘 멤버십이라는 이제 어플, 요즘 핀테크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거 추천인 코드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니네 지점에서 10,000건 가입시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창업대출 제 회사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가맹점은 저희가 이제
막 그 수도가 많이 나면은 가맹점에 그냥 하나 시켜버리면은 통장 개설되고 그다음 대출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멤버십 이거 되고 이거 막 다 해결되니까 이거 묶어가지고 해주면은 좀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실제로 요 대출을 이제 그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직접 해주실 건데 이게 재작년부터 해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유행을 했고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어떤 보상을 해준 보상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가게를 하나 만든다. 피자애볼로 대치점을 할 건데 이거를 대치점을 그 10% 정도만 돈을 빌려줘. 빌리면은 대출형이고 그러면 10%의 지분을 내가 너한테 줄게. 면 이거는 지분형이고 그리고 그 10만 원, 뭐 50만 원씩 빌려줘. 그러면 내가 60만 원어치 쿠폰을 줄게. 하면 그건 보상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기념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개인하고 이렇게 돈을 예를 들어서 그 1억을 빌려줬다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 돈 되게 큰 돈이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굉장히 그 관심이 쓰이고 막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지금 다음에 이제 나가는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모델이 될 것 같고 마케팅적으로도 내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내 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대출 상품을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빌려주려면 얼마나 많은 걸 알아보고 해주겠어요. 굉장히 그 관여도가 높아져요.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모델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각 회사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제가 좀 초빙을 했고요. 포스 대출이라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데 이제 KSAMP랑 KSnet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포스사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다음으로 이제 큰 포스사인데 이쪽에서도 그 새로운 신영역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DB나 이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 대출, 물류 대출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창업 대출로 이번에 그 좀 방향을 또 바꿔가 새로운 상품을 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 금리대가 10%에서 12%대 정도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이금융권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크라우드 펀딩하고 포스 대출을 하는 게 그 실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린 부분이고요. 펀드레이징은 저는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었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 결국에 더 중요한 건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결국에 자금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돈으로 이게 기업 가치가 오를까? 이거에 대한 관심뿐이나 사실은 시간을 그냥 돈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들이 언젠가는 저희 회사와 바이바이를 해야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로 내보내줄 수 있을까? 또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밸류로 내가 엑시트를 할 수 있지?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엔트리하는 밸류랑 내가 빠져나올 밸류가 얼마나 될까를 항상 고민해요. 저희도 이제 IR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뭘 그러면은 펀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못 해보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펀드레이징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봤을 때는 항상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피치북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뭐 대부분 IR 머테리얼들을 다들 작성을 하시겠지만 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뭐냐가 사실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뭐 A라는 매장을 하는데 저도 옆에서 B라는 매장을 하는 게 이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그러면 남들과 다르게 뭘 잘하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 세계에서 저만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이거는 너네 회사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 소비재 시장은 그러니까 뭐 F&B를 통틀어서
전반적인 소비재 시장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에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도 먹어볼 수 있고 나도 음료 마시고 나도 사서 써볼 수 있고 다 잘 아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가 있고 투자하는 회사 내에 심사하는 운영력들이 있고 그들의 또 헤드가 있을 건데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내고 뭐 바이오 회사라고 하면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가 얘기하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패스할 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FS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놨는데 과거의 손익 또는 지금의 손익을 굉장히 딥다운해서 카테고리별로 보는 게 저희는 중요했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아까 앞서 봤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적자를 냈는데 그거를 이제 적자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일단은 싫죠. 왠지 또 적자가 날 것 같고 그러면 왜 적자가 앞으로 안 날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로지컬하게 얘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진 여러 카테고리의 매장들을 구체적으로 다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실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매장들은 저희는 앞으로 턴어라운드 시키거나 폐점을 할 예정이고 수익성이 좋은 매장들 위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다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손가락이 적자를 많이 낼지언정 내년, 내후년에는 사실은 그 비즈니스는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미래가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 사이드의 엑시트 밸류 또 저희 사이드에서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안은 기존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 예를 들면 저희 적자 매장을 적어도 BEP로까지는 올린다. 손실은 안 보도록. 그러면 외형 매출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온라인이라는 피스가 없고 공간 플랫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점이라는 피스가 없었다면 그 없는 피스를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에 대한 플랜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점프업을 위해서 그 넥스트 무브는 뭐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디벨로퍼의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더니 지금 에즈이즈 상황들이 이렇고 저희가 디벨로퍼를 했을 때 충분히 상업시설에서 승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중에 저희가 업사이드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뉴 비즈니스 쪽도 뭐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기존의 수익성을 그냥 기존에 내고 있던 수익성을 유지 또는 매장을 하나 더 내면서 수익성을 2배 시키겠습니다. 라는 설명은 누구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 그리고 새로운 그 컨텐츠를 찾아서 서점이라는 걸 넣겠다거나 밸류를 인정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런 업사이드가 없는 회사라면 사실 지금만의 비즈니스를 계속할 겁니다는 또 매력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